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국이셔서 강연을 맡은 문화인류학자 이희수입니다. 저는 한양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고 성공회대학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40년 동안 중동 이슬람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현장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우리는 서구 중심의 자료와 시각을 통해서 들어왔던 중동 아랍 이슬람권의 문제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보다 글로벌 문화를 전략적이고 또 균형 감각 있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알고 있는 사실조차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현재 세계 이슬람 인구는 19억 명을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원과 월스트리트 금융을 움직이는 자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문화권을, 이 고객과 시장을 얄팍한 편견과 오류 속에 내버려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이슬람 전체 세계를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동 아프리카,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25개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랍 국가입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들어보셨던 두바이이고,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나라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약 4,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22개 노란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통할까요? 완벽하게 소통됩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수천 킬로 서로 떨어져서 고립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불편 없이 서로 말이 통할까요? 그 언어를 통일해주는 첫 번째 요소가 꾸란입니다. 꾸란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오는 표준 아랍어 텍스트입니다. 하루 5번 예배 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5번 예배를 보고 코란을 외우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3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UN 6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언어를 통해지는 또 다른 요소는 여러분 들어보셨던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도 다 잡히는 글로벌 영어 아랍어 위성 채널입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사하라 사막에 TV가 보급돼 있나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터지나요? 우리가 고정관념 깨기를 몇 개 해볼까요? 아랍 사람 더 이상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3, 40년 전의 전근대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95% 이상이 부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5%에 해당되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스스로 도시 문명을 포기하고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협력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 고3 수능생 제2외국어 선택 1번 최근 5년간
아랍이라는 것도 놀랍죠. 물론 대학에 잘 가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으로 아랍을 배우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구촌 4분의 1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이 중동에서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세 나라 있습니다. 이란, 터키, 이스라엘 각각 자국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족적으로는 인도 유러피안이고 또 코카사스계 백인입니다. 영어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 만나서 당신 아랍이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아랍이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아랍도 이란 좋아할까요? 아랍 사람들도 이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이슬람인데 이렇게 서로 미워할 수 있을까? 1960년, 70년대 한때 아랍 민족주의나 이슬람주의가 트렌드처럼 기승을 부리던 때 있었습니다.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중동은 이슬람의 종교적 연대나 어떤 왕정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첫째 개별 국가 이익과 부족 가치가 훨씬 상위의 개념입니다. 어떤 나라도 국가 이익을 해치면서 종교적 이해관계에 탐닉하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셔야 중동을 읽어내는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터키는 터키 말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어니까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 국민이 1등 국민 대접받는 유일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자국말이 있죠. 그래서 중동은 22개 아랍 국가와 이란, 터키, 이스라엘 2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니까 한결같이 이 초승달과 별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슬람에서 초승달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슬람의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슬람의 첫 계시를 받았을 때가 바로 초승달이 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족들이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서 또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밤에 이동해 갈 때 이 초승달과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니까 이 별과 달은 생명의 상징이고 어떤 희망의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희망과 미래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이슈로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중동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이제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현재 셰일 가스나 원유가 상용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가끔은 국제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치지도 않고 중동 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모든 이제 혼란의 가운데 미국이 있었죠. 왜? 석유라고는 절대 국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동 석유가 필요 없는 미국은 대중동 정책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중동을 떠납니다. 이걸 탈중동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이라크 국민 80%가 반미로 돌아섰고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시리아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고 독재자 아사드 정권은 펄펄 살아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예멘 내전에서도 미국이 발을 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미국 행정부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은 빠지겠다. 물론 미군이 빠지면 그 다음 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중요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을 떠나는 이유는 석유에 대한 의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확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빠지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꿀까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호시탐탐 그 공백을 메고 갈 겁니다. 근데 현재 세계 제2의 에너지 생산국이 러시아고 제3의 에너지 생산국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지금 중국이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공백을 러시아와 중동의 에너지 패권 국가가 결합한다면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도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빠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익을 창출하는 안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24개의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놀라운 정책 변화가 미국과 관계가 좋은 아랍 산유국들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군사적 동맹 체제를 만들어 놓고 미국은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식으로 중동에서 이익을 유지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과 이제 모로코, 수단 이런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전격적인 외교 관계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쿠웨이트와 오만,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스라엘과 수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하게 됨으로써 중동은 완전히 달라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또 새로운 이합 빕산의 중동 권력 지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이 협력축이고 반대축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디 축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줄을 섰고 반대축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 터키와 카타르가 이제 중도 국가를 견인하면서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같은 국가들이 자기 국가 이익의 향방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냉전 구도는 불변의 구도였지만 이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중동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슬람 문화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 볼까 합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세계에서는 동로마 제국, 흔히 비잔틴 제국이라기도 하죠. 이 동로마 제국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300년 가까운 소모 전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소모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유럽에서 가문끼리의 전쟁, 또 신교와 구교끼리의 종교 전쟁, 일종의 지역 전쟁, 골목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양 강대국이었던 동로마 제국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300년 전쟁했다면 그 피지배 민족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년간 약탈 경제,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해 왔겠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 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습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두 슈퍼파워가 싸우는 사각지대 남쪽의 메카에서 무하마드라는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무기로 삼고 강력한 군사 호위를 받으면서 북상합니다. 사막에는 장사 해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의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의 전쟁다운 전쟁도 못하고 동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이 이슬람의 수중에 놓입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던 다마스커스가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최초의 아랍 왕조의 수도가 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 비잔틴 문화를 고스란히 이슬람 세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세 차례 치열한 전쟁 끝에 멸망시킵니다. 650년경에. 그래서 5,000년간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이 거대한 문명의 컨텐츠를 이슬람 세계가 끌어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오리엔트 문명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용광로에 끌어들인 최초의 종합 문명 용광로를 가동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성공 요인입니다. 이제 두 슈퍼파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슬람 정치 세력의 범접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속력으로 낙타 달려서 깃발 꽂은 게 다 자기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만에 프랑스 파리 앞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탈라스까지 세 대륙에 걸친 대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5호 16국 시대입니다. 남북조가 수많은 나라로 서로 나뉘어서 전쟁하고 갈등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 시기였고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되기 직전까지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힘들고 이게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시기에 이슬람이 이제 등장해서 급속히 팽창해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 이슬람 정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은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혁명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마음 놓고 경작해 먹어라. 그 대신 카라지라고는 약 30%의 토지세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 300년 동안은 보이는 대로 빼앗기고 아무리 숨겨놓아도 약탈당하는 이 전쟁 경제를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일정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사유재산을 갖고 자기 재산을 이제 이용한다는 것은 인류가 300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입니다. 이거는 혁명적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 요인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 10%의 인도세, 주민세를 추가로 면제해 줬습니다. 개종할까요, 안 할까요? 대종 개량이 일어납니다. 인류 5,000년 역사상 어떤 경우에라도 이 종교적 가치나 형이사학적 개념, 삶의 질, 인권, 민주, 이런 평등의 그 가치가 생존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서 비로소 신앙과 이념적, 사상적 또 다른 삶의 가치가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이슬람이 성공할 수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확고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개종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전 300년 동안에도 그 엄청난 수탈 경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훨씬 가벼운 조건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 신앙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었겠죠. 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역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아랍 크리스찬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800만,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터키 쪽에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들도 한때 이스라엘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대 개토 공동체를 개토라고 그러죠. 이게 중동 전역에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로 건너갔지만 지금도 상권과 경제계과 언론계를 중동 전역에서 장악하는 유대 커뮤니티가 지금 중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슬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공 콘텐츠의 중요한 요소다. 나머지 이슬람 성공한 요소는 그래도 우리가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무하마드라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언급하지 않고 이슬람의 성공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하마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나요? 우리가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성경이나 불경을 다 교양으로 읽고, 또 요즘 뭐 유교인 공자의 논어나 맹자 공부도 맹렬하잖아요. 심지어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까지도 읽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믿고 따르는 또 최대 종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자 바로 후계자 논쟁에 휩싸입니다. 아랍은 철저한 북의 중심 가부장적 사회였죠. 근데 무함마드께서 돌아가실 때 파티마라고 하는 딸 하나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유일한 직계 혈통이 바로 자기 사촌 남동생 알리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북의 혈통입니다. 이걸 자기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를 존경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후계자는 당연히 직계 북의 혈통이고 사위인 알리가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후계자가 못 됩니다. 당시 아랍 부족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원 합의제로 무함마드의 절친이었던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이 차례로 후계자가 됩니다. 이 후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 그럽니다. 칼리프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초월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을 이걸 칼리프라 그럽니다. 근데 알리가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656년에 네 번째 겨우 칼리파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5년도 채 안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무참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아니, 유일한 직계 혈통이 네 번째 후계자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이렇게 잔혹하게 죽여? 너희들하고는 한 하늘에서 같은 종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메카를 떠나서 카르발라,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게 시아파가 됩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시아파는 메카에서 떨어져 나간 무리라는 뜻입니다. 메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고 주류야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게 이제 순위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순위파나 시아파는 종교 논쟁으로 떨어져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죽고 죽이는 원한, 갈등,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 시아를 종파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6세기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덩치가 크니까 지금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메카와 메디나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우디가 이제 순니파의 종주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갈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오히려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이란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같은 이슬람이지만 순니 시아라는 것은 종파보다도 이 역사적 갈등과 복수 원한 관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우디나 이란의 화합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또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제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 1200년의 트라우마입니다. 왜 서구는 그렇게 이슬람 세계를 미워하고 또 억누르고 공격 일변도적이고 또 이슬람 세계는 1%의 성장 가능성도 없으면서 서로 협력해서 잘 살면 되지 왜 빳빳하게 고기를 치들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가. 정말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1200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날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갈등하는 그 배경과 역사적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카에서 출발했던 이슬람이 64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를 50여 년 만에 북아프리카 전역을 이슬람화 시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서쪽에는 대서양, 북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끝 모로코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걸 지브롤타 해협이라 그러죠. 711년에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합니다. 굉장히 이런 시기, 우리 통일신라 초기입니다. 그래서 지브롤타 해협에 상륙한 이후에 20년 만에 732년에 프랑스 파리까지 갑니다. 파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됩니다. 지난 1400년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한 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럽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샤를 마르텔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서 결사항전합니다. 여기서 바로 파리 교회인 뚜르와 뿌아띠에서 이슬람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기적적으로 이슬람의 유럽 전파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뚜르와 뿌아띠의 전투는 유럽 10대 전사에 들어가는 대쾌거입니다. 유럽에게는 정말 대단한 전쟁 승리였죠. 그렇지만 그 후 800년 가까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711년부터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는 1492년까지 그해 바로 마지막 이슬람 궁전이었던 알함브라 궁전이 이사벨라 스페인에게 넘어가고 그해 8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781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가 200년에서 260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엑상프라빈스, 아비뇽,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26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문을 여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동부 전선이 뚫립니다. 그리스, 알바니아, 몬테니그로, 불가리아, 헝가리 일부, 세르비아, 보스니아 다 이슬람화됩니다. 몇 년간 400년 이상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 북상해서 헝가리 일부를 뚫고 결국 1683년 비엔나에 진출합니다. 이게 유명한 비엔나 공성 전투입니다. 그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수부르크가의 심장부인 비엔나가 세 차례 이교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비엔나가 무너지면 저 스칸디나비아 북쪽까지 이슬람 천지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서도 결사항전합니다. 죽기 살기로 성 안에 갇혀서 항복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10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고 폴란드에서 8만의 원병이 도착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야영하면서 전쟁하던 오스만 군대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철수하면서 비엔나가 살아납니다. 그때 오스만 터키가 버리고 간 그 청동이나 대포를 녹여서 여러분 비엔나에 가면 슈테판 대성당 그 종탑이 다 관광 가이드들이 다 이 오스만 군대의 그 대포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때 버리고 갔던 그 커피 원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끓여 먹으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비엔나 커피가 이제 시작됐고 그게 유럽 카페의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따라서 1683년이라는 것은 이슬람에게는 승리와 정복과 환희의 극점이었겠지만 유럽에게는 정말 공포와 위협과 모멸의 극치였겠죠. 그런데 지브롤타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서슬프런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배당하고 모욕과 모멸감의 치를 떨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혐오증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뼛속에 녹아있는 DNA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슬람 세계와 요만큼의 불편한 트라우마나 역사적 응어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유럽의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원적으로 달라야 되는 역사교육의 기초입니다. 자, 제국이 망해도 100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1683년부터 이 100년 사이에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치열한 냉전 시기를 거칩니다.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경영하고 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고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면서 무한의 물자와 자본, 인적 노예 사냥을 통해서 이게 국력을 키워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힘의 강약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동사에서는 그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힘의 강약이 뒤바뀌는 서구가 이슬람을 공격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을 시점으로 해서 그 후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따랐습니다. 동남아까지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지배받고 필리핀 남부의 이슬람 술탄국 스페인 지배받고 그 당시 인도는 무굴 제국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영국 지배받고 아프리카 대부분과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프랑스 지배를 받습니다. 리비아가 이탈리아 지배를 받고 이집트와 중동 전역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지배합니다. 1, 2차 양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탈식민 시대가 시작되고 국민국가가 탄생하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의 아랍으로 쓰던 거대한 공동체가 몇 나라? 22개 나라로 쪼개져서 개별 국가로 독립하고 또 오스만 터키 600년 대제국이 무너지면서 400년간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발칸 반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보스니아 사태, 코소보 사태, 체첸 사태가 생기면서 발칸의 화약고 문제가 생기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터키 본토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때 케말 파샤 들어보셨죠?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독립전쟁의 영웅이 나타나서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에서 터키 본토를 겨우 회복합니다. 이게 1923년 터키 공화국이 되고 오늘의 터키가 됩니다. 이웃 이란이 192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서 무슨 짓을 벌이나요? 바로 600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저지릅니다. 이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유대인 약 64만 명을 데려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팔레스타인 심장부에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해 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1900년 가까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92%의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약 8%가량의 토착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큰 갈등이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상생 공존해 왔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버림받았던 그 원죄를 갚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나무 땅에 64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세워줌으로써 100만 가까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순차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500만 명의 난민이 돼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투쟁이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중동 25개 국가 중에서 22개 아랍 국가 플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25개 중동 국가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역사 얼마나 명쾌합니까?
근데도 이런 것조차도 초등학교에서도 이해할 걸 안 가르치니까 중동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혼란스럽고 그만 어디가 온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공부만 하시면 되고 1000년 가까이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지배당하면서 모욕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던 유럽이 거꾸로 200년 가까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국제법에 따라서 신사적이고 멋있게 지배했을까요? 그 약탈, 고문, 인종청소, 민족 언어 말살이라는 것은 거의 표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인류학자가 생각하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한 문화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량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 구성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기억의 총체가 역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은 다른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95%를 글로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문화권과 고객과 시장의 역사적 인식과 아픔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했던 강대국들이 만들어 놨던 논리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버리자.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구와 협력 체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탁월한 선택적 운명을 가져왔죠. 그거는 굉장히 순기능으로 좋게 마무리하자고요. 그러나 SNS로 하나의 세상이 된 이 21세기에서 이제 가진 자, 식민자, 억눌렀던 자의 기록과 역사와 교과서를 통해서 지구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지식, 균형, 객관성 있는 어떤 역사적 인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문화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기억과 어떤 삶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AI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공부, 인식의 전환, 균형 감각이 있는 어떤 통찰력이 있는 역사인식 못지않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권의 문화적 실체와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편견, 오류, 고정관념이라는 커튼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때 그것이 보입니다. 이슬람 여성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잡이라고 보셨죠? 얼굴에 쓰는 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얼굴까지 가리는 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하던 부룩하고 또 눈만 내놓는 걸 이걸 이제 주로 사우디 여성들이 니캅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한 여성들이 전체 9억 이슬람 여성 중에서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가 조금 넘고 2%가 채 안 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을 쓰더라도 이렇게 씁니다. 패션으로 갑니다.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율법으로 이런 히잡을 강요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두 나라입니다. 55개 이슬람 국가는 자율입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히잡이 율법의 또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으로 스스로 선택한 복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또 다른 글로벌 에티켓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명품 회사들이 이슬람 여성 히잡을 지금 명품 브랜드로 다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여성 억압은 우리 머릿속에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갑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각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정치 경제적 진출이 막혀 있고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슬람 율법의 문제일까? 이슬람 문화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도나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 문제일까를 우리가 적확하게 분석하면 절대적으로 후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3세계에서 놀랍게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여성들을 최고 지도자로 절비하게 선출하는 곳이 놀랍게도 이슬람권입니다. 만약에 이슬람 율법이 이슬람 문화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정치 경제적인 진출을 율법으로 막고 있다면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 못 나왔는데 왜 이슬람권에서 절비하게 이슬람 대통령과 총리가 선거에서 절비하게 등장할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5년, 짧게는 3년 이내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건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 히잡을 자율로 할 건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건을 잡고 있는 사우디가 이 건을 놓쳐버린다면 이제 9억의 거대한 이슬람 여성 파워가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생산 주체로 정치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면 세계 판도가 바뀝니다. 중국 14억, 인도 12억에 못지않는 이슬람 여성들의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00년 이슬람 제국을 유지했다고 그러면 과연 이 이슬람 문명이 인류 사회에 그렇게 큰 공헌을 했을까? 그럼 흔적이 남아있다면 어떤 게 남아있을까 궁금하시겠죠. 650년부터 1683년까지 흔히 이슬람 천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톨레도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가 번역돼서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문화 지식의 원동력이 되었고 천년 제국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잖아요. DB. 그 당시 신라에 대한 고려에 대한 조선 초기까지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기록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을 보면 한 중학생 수필 정도로 가볍게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코란에서 알라는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는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관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구원의 채널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계 3대 일신교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행해보면 시리아 교회에서 찍은 건데 오른쪽이 아랍어로 알라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왼쪽 아랍어가 무합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전 세계 아랍 크리스찬들도 주님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알라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일신교라고 하면 왜 이 세 종교가 이렇게 이단시되고 서로 철전지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는가? 그것만 비교하면 쉽겠죠. 우리가 선악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출애굽까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내용이잖아. 이건 세 종교가 성서를 공유합니다. 물론 미세한 해석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서로 나뉩니다. 즉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세무민한 위선자로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만민 평등과 보편 구원을 설파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사이 학파들을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핍박받는 유대 백성만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선민 사상을 확고한 자기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인 자기 기득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고 로마를 압박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유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져왔던 토라 구약이죠. 구약 중심으로 완성한 게 유대교입니다. 이걸 일상생활에 해석해 놓은 해설서가 탈무드입니다. 기독교는 삼일절수를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면서 니케아 공회의 이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전한 인성과 함께 신성까지를 함께 부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원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원죄, 십자가, 대속, 부활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다 하시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럼 이슬람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되 한 줌의 신성도 갖지 않는 순수한 인성 예수로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세상에 충실히 전파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최상의 인격체, 하나님의 가장 총애했던 예언자,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신성으로까지 보는가 기독교,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보는가 이슬람교, 예수님의 미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가 유대교. 쉽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구란 속에는 구약의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배척하고 예수님의 인성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가 있고, 무함마드가 약 20여 년에 걸쳐서 받았던 계시 내용이 포함된 것이 구란입니다.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내세관, 새 종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스러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와의 접촉 없이 성령으로 잉태에 탄생하셨도다. 수태고지와 동령녀 마리아 탄생을 구란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서 행했던 이적 사실들이 구란에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나 환자와 시각장애자 또 이런 이제 장애자를 고치는 기적 사실들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다수 학파가 최고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학파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종교,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전혀 다르지만 닮은 꼴로 본다면 예수님을 버렸던 유대교보다 이슬람교가 훨씬 가까운 측면도 있다. 물론 이제 원죄와 대속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다문화 다종교 공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음을 통해서 공감을 넓혀나가고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류와 오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게 글로벌 시대 첨단 지성이 택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슬람권은 19억 57개국입니다.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적대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22세기를 함께 준비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국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슬람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적대적 이해 당사의 생각과 자료로만 이 거대한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19억 이슬람을 이해함으로써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글로벌을 찾아서 진정한 글로벌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